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일단 제가 성함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배귀현 과장님이라고 적혀 있는데 네. 사실 저는 과장님 성함만 뵀을 때 남자분이신가 이렇게 솔직히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 오해 좀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이름으로는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아요. 환자분들도 실제로 진료실 들어오시면서 깜짝 놀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일단 그 성함을 보고 아 남자분이신가 했는데 들어오셔서 아 여성분이시구나 해서 좀 기분도 좋았고 또 예쁘셔서 또 기분이 아유,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아까 들어오면서 봤는데 내분비 내과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희가 병원에 가면 안과면은 뭐 안과 눈 검사, 뭐 항문에 가면 항문 이렇게 딱 뭔지 알잖아요. 근데 내분비내과는 제가 사실 좀 생소하더라고요. 뭐 안에서 뭐가 뭐 분비된다? 뭐 호르몬 쪽인가 이런 생각도 좀 유추를 해봤는데 이게 정확하게 뭔가요? 내분비내과는 말씀하셨던 대로 호르몬과 관련된 질환을 다루는 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호르몬을 분비하는 장기가 뇌하수체, 그리고 갑상선이나 부갑상선, 그리고 부신이라든지 성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장기에 생기는 질병이나 아니면 호르몬 분비와 관련돼 가지고 네. 이제 호르몬의 이상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질병들을 다루는 과가 네. 내분비 대사내과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 여러 가지 질병에 아까 말씀하신 뭐 갑상선이 이상이 생기면 찾아오기도 하고 또 어떤 질병들로 주로 찾아오시나요? 가장 많이 오시는 질병이 당뇨병이고요. 췌장에서의 인슐린 분비 기능, 그다음에 네. 분비된 인슐린의 작용이 잘 되지 않은 인슐린 저항성으로 생기는 병인 당뇨병, 네. 그리고 갑상선 기능의 이상, 그리고 갑상선 결절, 그다음에는 골다공증이라든지 이제 폐경기와 관련된 네. 여러 가지 호르몬의 문제들, 네, 그런 문제들로 가장 많이 찾아옵니다. 저희 큰 이모가 또 한 3년 전인가 당뇨 진단을 받으시고 지금 이제 치료하면서 지내고 계시거든요. 사실 당뇨는 먼 나라 이야기인 줄 알았다. 내가 당뇨가 걸릴 거라고는 진짜 뭐 상상조차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뭐 워낙 주변에서 뭐 당뇨 이런 말을 하지만 사실 당뇨가 뭔지 걸리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확하게 당뇨병은 당뇨병 말 그대로 이제 소변으로 당이 나오는 병이죠. 소변으로 당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네. 이제 혈중에 당 수치가 많이 높기 때문에 그 높은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가 되기 때문에 소변으로 당이 나오는 병. 그래서 혈당이 높은 병이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제일 좋겠고요. 보통은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거나 당분을 섭취하게 되면 네. 이제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나 여러 가지 호르몬들에 의해서 이 혈중으로 올라가는 당이 근육이나 여러 가지 지방으로 저장이 되면서 혈당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게 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인슐린 분비가 잘 되지 않거나 아니면 분비된 인슐린이 잘 작용을 하지 않는 인슐린 저항성 상태에 다다르게 되면 우리가 당분을 섭취했을 때도 이 당이 처리가 잘 되지 않고 혈중에 포도당 농도가 지나치게 올라가게 되는 고혈당 네. 상태가 계속 지속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생기는 병이 당뇨병입니다. 그러니까 오줌으로 당이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혈중에 당이 너무 높으니 네. 이제 당이 넘쳐서 소변으로까지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소변 색깔이 다른 사람들이랑 좀 다를 수가 있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흔히들 이제 뭐 소변에 거품이 나면 당뇨병이 아닌가요? 이렇게 문의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네. 네네. 사실은 이제 소변에 거품이 난다고 당뇨병은 아니고 특별히 뭐 소변의 색깔이나 이런 것들의 변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일반적인 이제 소변 검사를 하게 되면 소변에서 이제 당이 이제 파지티브 이렇게 양성으로 표시가 되게 되는 것이죠. 네. 이모께서 3년 전에 어떤 증상이 있어서 이 당뇨 진단을 받으신 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혈당이 좀 높다. 3개월 뒤에 다시 병원을 와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의사 선생님이. 3개월 뒤에 병원에 다시 가시니까 그때 이제 당뇨 진단을 받으신 거죠. 근데 뭐 어떠한 증상도 겪으신 것도 없고 지금 치료 약을 이렇게 드시고 계신데도 몸에 어떤 뚜렷한 증상은 지금 없거든요. 원래 당뇨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병은 아닌가요? 네, 사실 당뇨의 이제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하면 다음 단요 다식이라고 해서 이제 목이 마르고 물이 계속 쓰이고 소변이 많이 나오고 자꾸 이렇게 이제 많은 음식을 먹게 되는 그런 증상들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기는 한데 사실 초기에 혈당이 올라가는 경우에 대부분은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의 거의 한 60%가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60%요? 네, 발견되는 경우들이 건강검진상으로 발견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초기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서 사실은 좀 우습게 보기 쉽습니다. 네. 혈당이 올라갔을 때 몸에 어떤 이상 반응이 나타난다거나 통증이 나타난다거나 하면 아마 혈당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은 혈당이 어지간히 높지 않고서는 증상이 나타나질 않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다음 다뇨 다식이라는 증상이 나타나고 막 피로감이 극심하게 느껴지고 하는 경우에는 이미 상당히 진행을 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고혈당 상태가 아주 오랫동안 지속이 될 경우에 그러한 이제 탈수 증상들이 나타나서 진단이 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저희 이모가 당뇨 진단을 받았던 나이가 60대 후반이셨거든요. 이 나이대가 당뇨 주로 많이 걸리는 나이인지 아니면 나이 뭐 상관없이 그냥 모든 연령대에서 당뇨가 걸릴 수가 있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소아형 당뇨병이라고 해서 어떤 이제 그냥 유전적인 소인에 의해 가지고 아니면은 그냥 특별한 이유 없이 이제 소아에서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이라 해서 일형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는 경우들도 있고 성인형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당뇨병은 대부분 성인형 당뇨병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모든 연령대에서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고 특히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폐경즈음해서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이 이제 대사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어떤 소인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어떤 폐경기에 접어들었을 때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많은 대사의 변화가 생김으로써 당뇨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경우들이 흔히 있죠. 그래서 대개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당뇨병이 발생하는 확률들이 더 높아지고 실제로 이것도 일종의 노화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혈압과 동일하게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예, 유병률이 굉장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원래는 막 초콜릿 좋아하고 빵 좋아하시고 막 크림빵 엄청 좋아하셔서 막 하루에 한 개씩 드시고 하셨는데 당뇨 진단을 받고 나서는 밀가루 전혀 먹지 말라 하고요. 설탕 먹지 말라 하고 밥도 막 흰쌀밥도 막 많이 먹지 말라. 반찬을 많이 먹어라. 이렇게 해서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 음식이 많이 중요한가요? 혈당을 많이 높게 하나요? 당뇨는 식습관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운동보다 식이요법이 1번이 되겠습니다. 약물 치료를 하면서 인슐린 치료를 하면서도 식이요법이 반드시 병행이 되어야지만 이 조절이 되고요. 아까 이제 이모님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이제 당뇨에 걸리게 되면 단 것을 먹지 말라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뭐 설탕이나 뭐 올리고당, 꿀 이런 것들도 동일합니다. 꿀도요? 네, 과일의 당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일도 지나치게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혈당을 올리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해서 과일도 제한을 시키는데요. 그것보다 사실은 또 중요한 것이 아까 얘기했던 밀가루라고 했는데 보통 당 지수가 높은 음식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맛은 나지 않지만 먹었을 때 혈당을 급격하게 올릴 수 있는 음식들. 그래서 밀가루 음식이라 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빵이나 과자 이런 것들 그리고 그다음에 새끼 끼니를 거르면 안 됩니다. 진짜요? 예, 그래서 당뇨 치료를 하면서 끼니를 거르게 되면 저혈당의 위험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 또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고 뭐 지방과 단백질만 섭취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식사를 하시되 단백질도 드시고 지방도 드시고 탄수화물도 골고루 드시되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당 지수가 지나치게 높은 음식들을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겠고 어떤 분들은 이제 단백질을 오히려 줄이는 분들이 계시는데 두부라든지 생선 그다음에 살코기와 같은 단백질원들은 충분하게 섭취를 해주시는 게 포만감도 만들어주고 또 오히려 혈당을 그렇게 올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식들을 피하지 말고 골고루 드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까요? 막 헬스장 가서 막 허걱거리면서 이런 운동할 필요는
없나요? 네. 일단 이제 본인이 당뇨 합병증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을 때 운동 네. 강도가 굉장히 개인마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망막병증이 있거나 이미 합병증으로 심장이 안 좋거나 한 환자에게 단순히 이제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운동을 굉장히 이렇게 힘들게 하도록 하는 것은 네. 위험이 따르죠. 그래서 환자의 본인의 어떤 상태에 따라 운동도 개별화가 필요하고요. 주치의와의 상담이 일단은 필요하겠고,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권하는 운동은 본인 최대 심박수의 한 70% 정도의 강도. 예를 들면 약간 땀이 나고 숨이 살짝 찬 상태, 그 정도의 강도로 한 30분 이상 하는 유산소 운동을 보통은 이제 조깅 정도의 강도가 됩니다. 그래서 네. 그것을 보통 한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그러니까 운동을 한 이틀 이상 쉬는 일은 없도록 네. 보통 그렇게 권유를 하고, 그것과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망막병증이나 이제 심장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여러 가지 기저질환으로 인해서 우리가 저항성 운동을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흔히 얘기하는 이제 근육을 만드는 헬스장에서 하는 운동들이죠. 그런 운동, 저항성 운동을 보통 주 한 2회 정도 금기가 없다면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면서 저혈당이 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무리한 운동들은 별로 권하지 않고 반드시 식사를 하고 난 뒤에 네. 운동을 할 것을 권유를 하고, 운동하기 전에 혈당을 측정을 해서 혈당이 100 미만으로 측정이 되거나 할 경우에는 약간의 이제 탄수화물, 스낵을 섭취한 다음에 운동을 나설 것을 권유를 하고, 뭐 이제 굉장히 무리하는 운동들, 평소에 하지 않던 등산이라든지 네. 이제 혈당을 한번 낮춰보겠다는 이제 의지로 평소에 하지 않는 등산을 뭐 무리해서 갑자기 하게 된다거나 하면 저혈당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혹시라도 그런 이제 운동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이제 사탕과 같은 이제 저혈당 응급식품들을 꼭 챙겨서 갈 것을 권유를 하고, 가능하면 무리한 운동은 하지 않을 것을 환자분들에게 권유를 합니다. 저 이거 궁금했어요. 그 당뇨병 환자분들 등산하실 때 가방에 사탕 몇 개씩 꼭 넣어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지금 혈당이 좀 떨어진 것 같다 했을 때 사탕을 딱 먹으면 바로 회복이 되나요? 이제 보통 저혈당이 왔을 때 우리가 15g 정도의 당질을 섭취하라고 하는데요. 네. 사탕 서너 개 정도, 사탕으로 치면 서너 개 정도의 사탕이 15g의 당질에 해당이 되겠고, 네. 보통은 이제 설탕이나 꿀 한 숟가락 정도가 15g의 당질이라서 집에서 혹시라도 저혈당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 사탕 서너 개 먹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쵸. 그래서 설탕을 한 숟가락 먹거나 꿀을 한 숟가락 드시거나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낫겠고, 아니면 이제 콜라나 사이다와 같이 이제 과당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음료를 한 반 잔 정도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본인이 저혈당이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나요? 좀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일단 이제 저혈당의 기준이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한데, 이제 보통 우리가 70 미만을 저혈당이라고 하고, 네.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이제 공복감, 식은땀, 이제 뭐 두근거리는 심계항진, 뭐 손이 떨린다거나 무기력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저혈당의 증상이 되겠고, 조금 더 심한 경우에는 의식을 잃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을 잃는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오는 것을 일반적으로 권유를 하고, 네. 이제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15g 정도의 당을 섭취를 할 것을 권유를 합니다. 그 집에 혈당 그 재는 기계를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정상 혈당이고요. 밥을 먹고 나면 좀 올라가고 또 운동하고 나면 내려가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그 숫자가 어느 정도가 좀 정상 범위고 어느 정도가 넘어가면 좀 위험한가요? 우리가 이제 당뇨 환자에서 혈당 조절의 목표는 정상 혈당 수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복 혈당의 정상치는 보통 100 미만을 정상으로 하고, 네. 처음 진단받을 때는 이제 126 이상으로 이틀 이상 측정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당뇨병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공복 혈당 기준으로는. 네. 하지만 당뇨 환자에서 우리가 공복 혈당의 목표치는 대략 한 80에서 130 사이면 혈당 조절이 양호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식후 2시간 기준으로는 180 미만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식후 2시간 혈당의 정상치는 140 미만이 정상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당뇨 환자에서는 아마 사실 이 목표치도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 네. 이제 환자가 가지고 있는 질병, 또 여명,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개별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당뇨를 진단받고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으면서 아직까지 당뇨 합병증을 경험하지 않은 경우에는 네. 이제 공복 혈당 80에서 130, 식후 2시간 혈당은 한 180 미만 정도로 목표로 하고 병원에 이제 오시게 되면 우리가 당화 혈색소라고 해서 네. 3개월 평균 혈당치를 이제 측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6.5 미만을 목표로 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모든 병을 치료할 때 우리가 약을 쓰거나 할 때 어떤 목표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이제 넘어서게 되면 또 약제를 조절하고 추가를 하게 되고 또 조절이 잘 되게 되면 이 정도로 유지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목표치를 가지고 우리가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네. 이 목표치가 정해져 있는 이제 근거는 우리가 당뇨를 치료함에 있어서의 목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조절의 목표는 우리가 이제 혈관 합병증들, 당뇨의 합병증들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증상이 없을 때도 이렇게 이 기준을 목표로 혈당을 조절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미 이 혈관 합병증이 와 있는 환자들 네. 그리고 또 기저질환으로 굉장히 뭐 이제 중증 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기대 여명이 조금 이제 많이 좀 짧은 경우들 그리고 이제 어떤 저혈당이 발생했을 때 위험이 더 높은 환자들 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당화혈색소 6.5가 아니라 그보다 조금 더 높게 설정을 해서 조금 더 관대하게 혈당 조절을 하게 되겠고 또 공복이나 식후 혈당 역시도 이제 80에서 130, 뭐 180 미만의 기준이 아니라 조금 더 높은 혈당도 우리가 이 정도로 조절하면 되겠습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당화혈색소는 병원에서만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병원에서 이제 정맥혈 체열을 통해 가지고 네. 측정이 가능한 지표입니다. 당뇨가 사실 무서운 질환인 게 합병증이 위험한 합병증이 올까봐 겁이 난다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제가 좀 봤더니 아까 망막병증 얘기도 하셨고 손가락 발가락이 썩기도 하고 혈액투석까지 해야 된다 이런 게 있던데 이게 다 뭔가요? 진짜 이렇게 무서운 합병증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목표치만큼 혈당 조절을 꾸준히 잘 하신다면 네. 사실은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들이지만 당뇨 합병증은 굉장히 이제 혈당 조절을 해야 되는 당위성을 부여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 이 고혈당 자체가 독성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요. 네. 굉장히 복잡한 기전들이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고혈당에 의한 독성이 가장 이제 잘 작동하는 곳이 이제 혈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는 혈관들로 이루어지는 미세혈관 합병증이 있겠고, 그 다음에 굵은 혈관에 작용을 하는 이제 그 거대 혈관 합병증이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미세혈관 합병증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이제 망막 네. 그리고 이제 콩팥 투석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신장 쪽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말초신경 이쪽이 이제 보통 미세혈관 합병증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세혈관 합병증은 생명에는 크게 연관이 없지만 이제 망막병증으로 혹시 실명을 하게 되거나 또 이제 신장 합병증으로 투석을 해야 되거나 또 말초신경염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증이나 감각 이상 같은 것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삶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거대혈관 합병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협심증, 심근경색, 네. 뇌중풍 이런 것들이 이제 당뇨로 인한 큰 혈관 합병증이 되겠는데 그건 사실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혈당 조절을 굉장히 이제 꾸준히 잘해야 되겠습니다. 고혈당이 뭐 몇 달 동안 지속된다고 이런 것들이 금방 오는 것들이 아니라 사실 5년, 10년 동안 이런 이제 고혈당 상태를 방치해뒀을 때 혈당 조절이 잘 안 될 때 네. 차곡차곡 쌓여서 생기는 어떻게 보면 그런 합병증들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처음 이제 초기에 증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우습게 여기기 쉽지만 초기에 어떤 목표치에 맞게 혈당 조절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앞으로 다가올 5년, 10년을 바라보고 그런 합병증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혈당 조절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당뇨 환자들이 꽤 요즘 많다고 들었거든요. 요즘 들어서 많아진 건가요? 아니면 원래 우리나라에 당뇨 환자들이 많았나요? 사실 이제 뭐 건강 검진이 예전에는 이만큼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서 네. 유병률의 그런 변수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에 1970년대에는 당뇨 유병률이 한 1%대로 알려져 있고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한당뇨병학회 팩트 시트를 확인을 해보면 30세 이상 성인에서는 한 13% 정도, 그리고 65세 이상의 이제 노인 인구에서는 27% 정도로 거의 3명 중에 1명이 당뇨병이다라고 하는데요. 네. 사실 식습관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노화와 연관이 있어서 이 음. 고령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노인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음. 그 유병률이 굉장히 더 높아지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이제 건강검진이 활성화가 되면서 네. 많은 분들이 어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음. 체외 검사를 통해 가지고 당뇨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도 어찌 보면 또 유병률의 증가에 한 몫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1형 당뇨, 2형 당뇨 이렇게 구분을 하셨던 것 같거든요. 1형 당뇨가 소아 네. 당뇨라고 하셨나요? 네. 이건 이제 이유 없이. 유전적 걸린- 소인이 아.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근데 또 100% 유전적인 이유만으로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유전적 소인은 있고 네. 가족력이나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지만 또 어떤 유전적인 이유가 아니고 그냥 무단히 걸릴 수도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1형 당뇨병은 보통 소아형 당뇨병이라고 해서 이제 인슐린이 결핍이 돼서 생기는 당뇨병입니다. 그래서 인슐린 치료만이 치료법이 되겠고요. 보통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2형 당뇨병, 이제 성인형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췌장에서 인슐린은 잘 만들어지지만 네. 그 만들어진 인슐린이 잘 작용을 못해서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혈당이 올라가는 2형 당뇨병.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약물이나 우리가 뭐 면역 억제제라든지 일부 항암제라든지 아니면은 또 이제 노인 인구에서 많이 쓰는 이제 스테로이드 제제, 진통 소염제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장기간 네. 고용량으로 투약했을 때 일시적으로 고혈당이 생기는 또 여러 가지 이유들, 병으로 인한 이차적인 이유들로 인해서 생기는 당뇨병도 있겠고 그리고 이제 임신을 함으로써 당뇨가 없던 환자가 임신성 당뇨. 임신성 당뇨병을 제 친구가 진단을 임신성 받는 당뇨여서. 네, 그래서 당뇨병의 종류도 보통 한 4가지 정도로 그렇게 분류를 네.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임신성 당뇨 같은 경우에 친구가 그것 때문에 병원에 한 4달 가까이 입원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출산하고 나서는 이게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임신성 당뇨는 원래 생겼다가 없어질 수가 있는 건가요? 임신성 당뇨 같은 경우에는 한 70% 정도에서는 이제 출산을 하고 나면 네.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아. 뒤집어 얘기해서 한 30% 정도에서는 임신을 통해서 임신성 당뇨가 진단을 받고 네. 한 30% 정도에서는 그것이 이제 성인형 당뇨병으로 출산 후에도 몸에 이제 남아있는 질병으로 남아있어서 평생 관리를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건 또 알 수 없는 거네요. 그렇죠. 아까부터 제가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와, 선생님 되게 그 예쁜 볼펜 쓰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볼펜이 아니라고요? 이것은 볼펜이 아니고 인슐린입니다. 너무 되게 색깔이 예쁘네요. 예쁘게 나오죠. 네. 그래서 이제 경구용 약제로 혈당 조절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은 이제 인슐린 분비가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또 일시적으로 쓰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이제 인슐린을 맞게 되는 경우에는 진료실에서 저희가 인슐린 맞는 법을 환자분들에게 이제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펜과 그 다음에 이 바늘을 가져다 놓고 맞는 법을 교육을 하게 되고요. 이제 주사형 제제로 인슐린뿐만 아니라 뭐예요? 이렇게 이제 맞는 주사제도 있습니다. 이게 네. 인슐린은 아니고 이제 GLP-1 아고니스트라고 해서 이제 일종의 약이죠. 약인데 주사제로 나와서 주 1회에 맞을 수 있는 주사제 약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처음에 이제 인슐린으로 혈당이 많이 높아서 우리가 약물 치료가 어려운 환자분들에게 네. 사실 이제 인슐린으로 바로 넘어가기 전에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 기능이 남아있는 환자분들에게는 주 1회 맞는 주사요법으로 또 혈당 조절을 조금 더 강화해 볼 수도 있어서 요거는 이제 저희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에게 어떻게 맞는지 교육을 하기 위해서 네. 사실 갖추고 있는 이 데모펜이죠. 이거는 주 1회 맞고 그럼 이거는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이제 매일 맞아야 되고요. 하루에 매일 한 한 번 아니면은 필요에 따라서는 2번, 3번 맞는 경우들도 있고. 스스로요? 네. 그리고 스스로 맞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진료실에서 어떻게 맞는지, 용량 조절은 매일매일 혈당을 재어가면서 어떻게 하는지를 교육을 하게 되고, 네. 그다음에 주 1회 맞는 이 GLP-1 유사체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번 맞고 용량 조절 필요 없이 그냥 한 번 맞고 그냥 바로 버리고 또 새로운 펜으로 한 번 맞고 버리고 하면 되기 때문에 네. 그냥 간단하게 맞는 법만 교육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 인슐린을 맞는 분들은 조금은 당뇨가 조금 심하신 분들, 그 약만 드시는 분들은 조금은 증상이 괜찮으신 분들인가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사제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또 심한 편이고요. 그죠. 인슐린의 인식이 이제 막 말기 당뇨병,
약물로서 조절이 안 돼서 음. 완전히 망했을 때 맞는 어떤 마지막 수단 이렇게 네.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아니에요? 보니까 네. 이 인슐린에 대한 이제 인식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진료실에서 인슐린 맞자 하면 이제 청천벽력을 맞은 듯한 표정으로 굉장히 절망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처음 굉장한 고혈당으로 혈당이 너무 높은 상태로 처음 당뇨를 진단받으신 분들은 경구용 약제는 효과가 나타나는 데까지 시간이 며칠 걸리기 때문에 이제 급격하게 빨리 혈당을 낮춰줘야 되는 경우에는 인슐린으로서 잠시 동안 네.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동반 질환이나 그런 것들이 동반이 되어서 네. 간 수치가 매우 높아진다 상황이거나 아니면은 콩팥 기능이 일시적으로 굉장히 낮아진 경우에도 어쩔 수 없이 인슐린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사실은 경구용 약제와 동등한 위치에서 치료 옵션으로 인슐린이 있다라는 점을 환자분들께서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인슐린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인슐린 한 번 맞으면 죽을 때까지 평생 맞아야 된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인슐린 치료를 하고 혈당이 좋아지고 나면 경구용 약제로 다시 바꿀 수 있는 경우들도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질병 상태에 따라서 네. 굉장히 좀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나 또 여러 환자분들을 만나셨을 텐데 좀 이게 참 가장 안타깝다. 환자들에게 내가 이 얘기는 꼭 해주고 싶다 하는 말씀이 있으신가요? 이제 당뇨병이 사실 감기처럼 약물로서 완치가 된다면 참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당뇨를 진단받으시게 되면 죽을 때까지 함께 가지고 가야 되는 병입니다. 상황이 그러하다 보니 처음 당뇨를 진단받으시고 약물 치료를 권하게 되면 외면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네. 몇 년이 지나서 이제 고혈당으로 응급실에서 마주하게 되거나 네. 또 외래에서 더 나빠진 상태로 만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솔직히 먹는 것들에 대한 제한이 많이 따르고 또 이제 매일매일 생활 습관 속에서 교정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이 또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기도 하고요. 네. 또 약물 치료를 계속 해야 된다는 사실에 거부감이 드는 것이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을 그런 일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처음 진단 받으셨을 때 단계에 맞는 약물 치료를 하시고 또 식습관 교정을 통해서 또 조절을 잘 하면 또 약물을 끊는 경우들도 있으니까는요. 그렇게 조절을 잘 하셔가지고 이제 무서운 당뇨 합병증들 없이 100세 시대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